어제 본의 아니게 집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죠. 일단 가족들과 최대한 떨어져 있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식사 준비도 하지 않고 배달 음식으로 때워주고,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다른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더운 날에도 에어컨을 켠 거실에 가지 못하고 문을 닫고 그냥 땀 흘리면서 제 방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만약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마치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만들듯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일상이 무너지는구나. 저야 별일 없이 복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무너지는 일상과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얼마나 힘든 날을 보내게 될지 오늘 길을 나서는 것이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어떤 일이든 끝은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시죠. 언제 어디서나 조심들 하시고 저도 늘 조심하겠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판을 받는 일부 교회 단체들은 오히려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단체는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수도권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전국기독노동조합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엄태근 목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추진 중이신 기독노동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지금 코로나19 이전부터 네. 교회 내 부당해고가 만연했거든요. 네. 코로나19 여파를 타면서 부쩍 더 부당해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미명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일을 시키고 헌신짝처럼 이제 버리는 일들이죠. 네네. 교회 내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약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 추산을 하는데요. 네. 그 헌법 제10조를 보면 이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예, 올해 5월에 부교육자 인권 찾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교육자라고 하면 이제 전도사, 부목사님들을 말해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헌신페이를 강요받으면서 최저급여로 를 굶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전도사님 경우에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해서 고작 80만 원 손에 쥐어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이나 또 이런 걸 당하다가 이제 퇴직금도 못 받고 부당해고 당한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노동 권리, 뭐 퇴직금도 받아주고 실업급여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좀 교회에서 좀 시위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운동들을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부교육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단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제가 오프닝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한국교회연합이라는 곳에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수도권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인데 먼저 이 한국교회연합은 어떤 단체이고 이 문자 이렇게 글쎄요. 지금 교인들께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한국교회연합이란 단체가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연합은 그 한기총에 반대해서 정광훈 씨가 대표로 있었던 그 한기총에 반대해서 한기총을 개혁하겠다고 권태진 목사라는 사람이 세운 보수적인 단체예요. 근데 교계 내부적으로는 권태진 목사를 제2의 정광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합신교단인데 그 합신교단 목사들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자꾸 개인의 생각을 교단 전체의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일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40여 개 군소교단들이랑 몇몇 사이비 집단을 소집해서 단체를 설립하고 또 대표라고 해서 그런 문자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 보내니까
이런 사정을 아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답답함을 그렇군요. 느끼고 있는 거죠. 한기총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뭐 행동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별로 뭐 개혁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제 문자를 보냈고 또 정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는 건 정부 방역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그 정광훈 씨를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는데요. 네. 목사로 부르면 안 돼요. 목사가 이번 주 아니다. 화요일 저도 네. 저녁에 모 방송에서도 정광훈 씨 관련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목사들 거기에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심정적 파면 당한 뭐 정광훈 씨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심정적 파면이 아니라 정광훈 씨는 작년 8월에 네. 그 사람이 속한 백석교단에서 면직 파면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 이후에 저와 또 이 노동조합, 기독노동조합 운동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 페이스북 등의 네. SNS를 통해서 정광훈을 목사로 부르지 않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정광훈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증거들은 차고 넘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문제는 목사도 아닌 그 정광훈 씨가 일으키고 그래서 책임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져야 되니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그 한국교회 목사들과 정광훈 씨를 좀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연합이나 이런 이제 일부 약간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진 개신교 단체들이 지금 방역당국이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교계 차원에서는 좀 설득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냥 뭐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나요? 아유, 그 정광훈 씨는 대통령 말도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뭐 개신교 교계 어른들의 말을 한다고 그분이 뭐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코로나가 교회 책임이라는 것을 공감하는 목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교회에 가보면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그 지침에 따라 중단하고요. 네. 체온도 다 재고 또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거리 간격 유지해서 예배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 참석자 명단도 관공서에 매일 제출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교회연합이란 단체에서 보낸 문자 내용 사실 이건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정광훈 씨는 이 교회와 사실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구분점이 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온라인 예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잘 거치지 않는다. 11조가 뭐 이런 얘기 그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교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예배라는 부분들이 헌금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좀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이럴 때는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예배를 중단하고 방역 수칙에 철저히 따르는 모범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사회기관이라는 인식을 시민들 앞에 보여주고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방역을 무시해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사회기관으로서 더 모범을 보이는 단체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기독노동종합 추진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엄태근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목요일의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보다 말이 먼저인 투파이터 소개합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와 관련돼서 정당 간의 공방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광훈 목사의 집회 이 책임론을 두고 여러 가지 정치 공방이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 그래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왜 말리지 않았냐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제를 던졌으니까 말씀들을 해주시죠. 아니 말린다고 들을 정광훈 목사님과 그 정광훈 목사 집단입니까? 통합당에게 너무 많은 공격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 이것을 또 하나의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당이 주최하지도 않았고요.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연설 같은 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통합당, 코로나, 정광훈 이렇게 삼각 커넥션으로 묶어서 통합당이 광화문 집회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당이 바보입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엮여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엮으려는 여당의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최도 안 했고 우리랑 관련이 없다. 통합당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우리 소장님 말씀이 상당히 정광훈 목사님 논리하고 좀 비슷한 것 기분 같아가지고. 나빠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교수님 너무하세요. 지금 보면은요. 매주 보실 텐데. 통합당이 너무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현직 의원들, 전현직 또 지구당 위원장, 당원들 상당히 많이 몇 명 참여했거든요. 당원들이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실제로 홍문표 국회의원 참여했죠. 통합당 소속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진태. 그리고 민경우 통합당 전직 의원이고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도 긴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통합당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하고 정광훈 이 두 분은 거의 한 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 장애투쟁하면서 동력을 어디서 삼았습니까? 태극기 집회. 그래가지고 실제로 당하고 공동으로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반정부 투쟁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쫓아내자. 그런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 회피죠.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전현직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상관이 없고 정말 엮으려면 지도부에서 누군가가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당에서 공문으로 야 우리 당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여기 참석해라라고 해야 관련이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5명 갔어요. 5명. 그거를 이제 또 5명은 실토가 됐네. 5명. 아니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그 당협위원장 4명하고 홍문표 의원 해가지고 5명 갔는데 그걸 엮는 것은 잘못됐어요. 물론 통합당은 이것을 사전에 막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 점을 안 한 것은 좀 안타깝지만 이걸 엮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3가지를 요구했잖아요. 분명하게 이 집회하고 통합당 어떤 상관이 있는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 집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 또 그리고 집회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장군을 치니까 멍군으로 받았고 더 나아가서 대국민 사과해라 이 부분은 안 했고 그리고 당시에 참여했던 당원 명단 밝혀라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알다시피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되면은 3단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완전히 휘청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뭐 할 말 없고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 같은 거는 현재 범법자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건 위반하고 나왔어요. 당원 명단까지 지금 제출하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원 명단을 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야죠. 정부의 방역에 그 협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8월 14일부터 100명 이상씩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오늘까지 보면 1200명 되는데 거기에 교회 관련해서는 한 600명 되고 정말 알 수 없는 깜깜이로 감염된 분이 한 600명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꾸 광화문 집회, 통합당, 코로나, 정광훈 이렇게 몰지 마시라고요. 정부가 7월 24일부터 교회 소모임 해제했잖아요. 해라. 그러면서 자 연휴 기간 동안에 음식 먹어라. 그러면서 쿠폰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행도 다니시라. 그렇게 했잖아요. 느슨해졌잖아요. 정부의 잘못도 있어요.
통합당이 광화문 집회에 막지 못한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걸 통합당 탓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거죠. 14일부터 100명대로 나오기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이제 잠복 기간을 우리가 그럼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전부터 우리 증상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은데요. 뭐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한 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623명까지 나왔어요. 제1사랑교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우리는 탄압받고 있다. 무한 검사를 통해서 계속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잘못은 잘못인 거고 이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광복절 집회를 해서 거기에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 전에 이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냐라는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이 우리 소장님 말씀. 잠복기가 이유잖아요. 그 전에 이미 늘어나는 부분이 자연 발생적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제1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제일교회. 네. 사랑제일교회 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합숙을 했어요. 아하. 거기서 이미 많이 방역 번지고 지침을 있었다. 잘못했다니까요 거기. 아이고, 그다음에 내가 많은 얘기했죠. 분들이 뭐 다 방역 잘못했다는 거는 지침을 뭐 위반을 했고 그다음에 명단도 허위로 제출했고 네네. 불법 집회하고 있고 본인 자체가 지금 범법자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조건 다 어겼고 그렇죠. 그리고 동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건 나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러면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권력을 발동을 해야 돼. 압수수색 네. 들어가고 그럼요. 다시 재구속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겠어요. 갑자기 정부 이렇게 책임이네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부 책임. 정부 책임이야. 또 하나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방역 실패론을 주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의 방역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물론 네네. 정부만 잘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19는 생명하고 직결되고 재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누가 있습니까? 코로나19가 뭐 보수 진보 가려가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겠어요? 네. 소장님도 저도 다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지금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갈 것이 네네. 아니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 국난의 극복을 알겠습니다. 극복해야 된다. 위기를 네.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당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거는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정적인 판단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은경 본부장 얘기만 잘 들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근데 뭐 잘안 듣고 사실은 뭐 있잖아요. 지금 뭐 정광훈 목사와 그 사랑제일교회 일부 이제 교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잘못됐어요. 시선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그럼요.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뭐 정말 이견이 제가 이 없을 것 부분에 대해서 꼭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네. 있는데요. 아, 그만 이 좀 하세요. 정강훈 목사 아니 이 교수님. 부분이요. 딴 단순히 얘기도 해야 된단 코로나를 말이에요. 떠나서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정치와 종교를 지금 혼합해 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정치 집단 네. 또 특정 이념 집단의 도구로 쓰고 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권, 종교의 자유가 허물어질 수가 있고 네. 종교의 건강성과 동시에 종교의 건강성도 다 허물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앞장서고 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역할을 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기는 됐는데 그만해요. 황교안 알겠습니다. 대표는. 다른 얘기 우리가 또 해봐야 되니까요. 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5.18 민주묘지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는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돋보인다. 뭐 호남 측에서 드디어 이제 표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건 쇼다. 뭐 진정성 없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종업 교수님 보시기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시는지 통합당이 그러면은 진짜로 좀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쇼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의미는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아직 실천의 결과물은 나온 거 없거든요. 지금 광주에서 특히 이제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5.18 관련 3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속해서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폭동이다. 네네. 유공자들을 향해서 네. 뭐 세금을 축내는 괴물들이다. 그래서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을 좀 짧게 왜곡하는 해주세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고 네. 등등등 3법 네네. 이런 부분을 입법화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속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사죄를 했지만은 뭐 헬 총리 그리고 메르켈 총리 다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경제 민주화했다가 뭐 지워버리고 또 이게 YS 때도 그러고 노태우 때도 그러고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특히 YS 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공식하고 네네. 기념일까지 정했는데도 폭동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네. 계속 지켜가야 네, 된다. 관련 이런 얘기입니다. 3법 통과시키는 게 이제 실천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지속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배정호 교수님의 저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날도 옳은 있군요. 말도 또 이렇게. 이런 날도 없네. 일치도 보고. 그 보수파 쪽에서는요, 왜 무릎 꿇었어?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아, 그래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분들이나 유족계 분들 아니면은 진보 좌파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엔 고작 무릎밖에 안 꿇었잖아. 이건 성에 안 차. 더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줘.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서로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노력하고 포용하는 게 정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80 넘으셨는데 네. 무릎 꿇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유족분들도 상당히 마음을 열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걸음이 시작이 됐고 통합당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5.18 관련 이제 3법 아까 말씀하신 거 통합당이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는 괜찮은데 네. 왜곡 처벌법은 좀 네.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별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국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께서 뭐 지금 아직도 폄하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통합당 그런 분들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만큼은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조금 형량이 보여져요. 높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미시적인 부분은 좀 조율이 필요하고요. 네. 문제는 역사적으로 다 규명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걸 왜곡하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역사의 반동인데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하면 법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장치가 있을까?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또 한쪽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되지 않느냐, 또 형량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인 좀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네. 싶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반대로 반동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설령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바뀌고 또 미통당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이런 정신은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 안 이어가면 그 정당 또 망합니다. 자체 정화 기능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다음 이야기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수혜도 있고 해갖고 조금 흥행은 힘들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쭤볼게요. 네. 통합당 입장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는 게 좋을까요? 박주민 의원입니다. 그 왜요? 부분은 되게 경도돼 있다고 보여져요. 강성 친문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분은 당심을 말씀하는 분이다. 민심과는 조금 괴리된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철저하게 좀 당원 중심으로 좀 민심에는 어긋나는 그러한 정당의 말과 행동과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합당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저렇게 대놓고 대답을 하실 줄 몰랐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직설적으로 저렇게 이름을 내실 줄은 몰랐는데 죄송해요. 네. 박주민 의원이래요, 교수님. 근데 그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미 결정됐잖아요. 어디라고 돼 있잖아요.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뚜껑은 이건 제 열어봐야지 얘기가 알죠.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나 있고 사실상 VMR 말로 없는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전대가 완전히 지금 비대면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론까지 사실상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은 뒤집을 수 없다. 또 그분은 더 속내는 뭐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되면 자칫 삼위할 수도 있다. 삼위하게 되면은 본인은 정치 미래가 너무 어렵다. 네. 이런 것까지 담겨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위험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없고 네. 다만 이 세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평가할 때는 어떻게 볼까. 만만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미. 만만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대표가 나오겠지만 네. 누군가는 그분들이 꼭 대선 주자가 될까.
그건 앞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그분들 중에서 대선 주자 얘기가 나오고 가는 사람은 한 분이에요. 사실은 한 분인데. 자체 있잖아요. 김부겸 의원. 김부겸 자체. 의원도 김부겸 섭섭하죠. 의원. 섭섭하신가요? 안 그럼요. 한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근데. 아니요. 조건부. 조건 되면은 안 당대표 한다. 되면 안 한다. 그러니까 되면 안 한다. 그러니까 안 가능성이 되면 없잖아요. 한다는 얘기. 안 되면 이분들이 진짜 김부겸 의원 듣고 계시면 지금 속상하시게 왜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약간 흥행 효과는 떨어지는데 일단 그 누가 이제 당대표 선출이 되면은 사실 당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노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약간 좀 지지율이 조금 밀렸었는데 다시 원상복귀 회복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컨벤션 효과는 있다. 근데 미미할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네. 저는 컨벤션 효과는 없다. 없다. 왜냐? 지금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이미 오늘 바뀐 것 같아. 끝을 좀 들어봐야죠. 네네. 컨벤션 효과는 없다. 이미 없다. 네네.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3년 10개월 만에 역전돼 버렸거든요. 네네. 컨벤션 효과가 사실은 나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벤션 끝나면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대 낙으로 결론이 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당장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변수는 된다. 새로운 당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된다면은 그분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네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목소리를 과연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왜냐? 친문, 표심을 또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숙제가 남아 있는데 네. 살기 위해서는 본인도 변신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의원 네. 변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저 앵커님, PD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희 한 얘기 꼭 적어놓으셨다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누가 이기나 좀 내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저는 있고요. 같은데요. 애청자 네. 여러분도 기억해 네, 주세요.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 뭐 다 맞게 맞추셨는지 그 후에도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틀려요. 근데. 네, 오늘도 굉장히 뜨겁게 화이팅이었습니다. 목요일의 파이터 장성철 소장 그리고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네, 굉장히 조용한데요. 네. 어쨌든 이제 사흘째입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네. 공식 지명이 됐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해리스 상원 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되면서 이제 뭐 민주당, 공화당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네네. 열리니까요. 이제 후보들이 속속 확정이 되고 있고요. 당선이 되면 미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자 첫 번째 흑인이자 첫 번째 아시아계 부통령의 탄생이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수락 연설을 했어요, 오늘. 트럼프의 리더십 실패가 생명과 생계를 희생시켰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했고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라틴계든 아시아계든 원주민이든 우리가 공통으로 원하는 미래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한데 통합시킬 대통령이 필요하다. 조 바이든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여성 후보고 유색 인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의 표를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민주당을 명확하게 대비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젊고 진보적인 지지자 사이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 상원 의원이 된 지 4년이 안 됐습니다. 2016년에 됐으니까요. 그래서 정치 신인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크게 차별성이 없는 온건주의자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이 주장해온 여러 가지 뭐 어젠다들이 있잖아요. 건강보험 개혁이라든지 대학 등록금 무료화 뭐 이것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는데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는 한계로 지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했으면은 네. 그게 또 불리하게 작용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미국은 그 의회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네네. 시스템이. 그래서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하면은 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뭐 당론이라 좀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당론인데도 자기네 지역 유권자들이 싫어해서 빠질 네. 때도 있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나중에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네.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에 힐러리가 당시에 오바마 후보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이라크 전쟁 갖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회에 오래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도 너무 오래 하면 너무 이제 식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등장했을 때 얼마나 혜성같이 그때도 등장했다. 2004년도에 상원의원이 당선이 되고 네. 그리고 2008년도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네, 케이스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네.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 보통 러닝메이트로 같이 가는데 예전에는 뽑아갖고 네. 투표를 해서 네. 1등이 대통령하고 2등이 부통령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바꿨죠. 그래 나중에. 네, 네. 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오랜만에 그 찬조 연설에 나서서 상당히 맹렬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안 하는데. 하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맞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공개적인 공격 안 비판을 해요. 좀 예. 자제합니다. 그게 이제 관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원래 현직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막 아유 그렇진 않죠. 욕 안 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초상화도 안 걸어주고 오바마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죠. 네. 근데 이날은 평소랑 다르게 상당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데 연설을 하려 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것도 강조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긴 했는데 결코 그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자신과 친구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돕는데도 관심이 없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직이 TV 방송 리얼리티 쇼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까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의 결과가 미국인 17만 명이 사망했고 수백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세계적인 평판이 심하게 손상이 됐고 민주적 제도가 전에 없이 위협받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파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표를 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당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독립혁명박물관에서 이 연설을 생중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이걸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가의 관례를 깨고요. 이제 22일에 바이든 그 후보가 이제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합니다. 그렇죠. 그 1시간 전에 자기가 TV 방송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딱 폭스뉴스에. 뺏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상도이가 없네요. 이럴 때는 안 그렇죠. 하는 건 맞는데. 네, 안 해야 되는 네. 게 맞죠. 근데 수락 연설 1시간 전에 이걸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스웨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집단 면역 시스템 한다고 했다가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어요. 상반기 사망자가 네. 51,405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지금 아이고. 1869년 상반기에 대기근 때문에 5만 5천여 명이 숨진 이후에 151년 만에 최대치가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이 상반기 사망자 중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은 일단 4,500명 정도로 네네.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사망자가 최근 5년 평균보다 10%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엄격한 아이고. 봉쇄를 취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면역도 이제 강조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를 비롯한 보건 전문가들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집단 면역은 계속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여전히 스웨덴 보건당국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주변국들이 지금 일제히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쓰게 하고 대중교통에서 쓰는 걸 의무화했거든요. 네네.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데 마스크가 방역 대책의 보완일 뿐이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쓰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썼으니까 내가 공공장소에 가도 되겠지, 대중교통을 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오산이다 이런 네네네. 얘기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현재 스웨덴의 누적 확진자가 19일 현재 85,400명, 누적 사망자가 5,8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초에 400명대였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8월 초에 400명대였지만 지금 조금 한 19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한 다른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누적 확진자가 10,000여 명에 그치고 있고요. 사망자가 262명밖에 안 됩니다. 덴마크 확진자도 15,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노르웨이는 마스크 쓰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대중교통에서 하는 걸 의무화 이미 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마지막 소식 좀 짤막하게 전해주시죠. 그 칠레에서요. 네. 한 요하나 아구르토라는 여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기농 꿀을 포장해서 소셜미디어에서 판매를 하다가 지금 멜 깁슨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멜 깁슨? 왜냐하면 꿀 그 상표 이름이 미엘 깁슨이었어요. 미엘 꿀을 깁슨. 뜻하는 스페인어가 미엘이랍니다. 여기다 이제 깁슨, 그러니까 미엘 깁슨 하니까 멜 미엘 깁슨. 그래서 비슷하지?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걸 착안해서 이제 상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브레이브 하트 속에 네네. 멜 깁슨 이미지를 네. 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병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멜 깁슨 변호사가 이거 출판권을 무단으로 그러네. 사용했다. 네.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겁났겠네. 이분이 이제 소시민이니까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SNS에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더니 뭐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 사연이 전 세계적으로 좀 뉴욕타임스, BBC, 로이터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네.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고 그래서 결국은 사진만 뺀 채 미엘 깁슨이라는 상표를 유지하는 아하. 선에서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알려지니까요. 꿀 판매량이 굉장히 치솟았대요. 오. 그래서 지금 꿀 수출까지 계획하게 되는 그런 일이 수출까지. 생겼는데 아무튼 자기가 무단 사용한 건 잘못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겠죠. 시정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들 생각하고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 서양에서. 그러니까 어우, 디즈니가 중요하죠. 그렇게 끝까지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상표권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면 네. 그래서 무인도에 떨어지면은 그런 네. 말이 있어요. 이렇게 디즈니 그 미키마우스 모양을 하고 있으면 네. 디즈니가 찾아온다. 찾아온대요. 네. 그 정도로 네. 상징적이네요. 네. 네, 좋다고 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썬킴 시네마 꼬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또 트위스트를 넣어주시는 센스쟁이. 오늘 영화의 그 단서 클루를 드린다고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함께 알아보는 썬킴 시네마 시간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유튜브 TBS 앱은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반응이 좋아요. 네, 그리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잘해요. 그러니까 문자창에 보니까 그러니까 신청 영화도 들어와서 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번에 신청 영화 채택을 해봤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해주셔야죠. 그린북이죠. 그린북. 지난해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네. 그린북을 준비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상당히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죠. 네, 맞아요. 뭐 간단하게 그 줄거리 소개해드리면은 네. 1962년도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토니 발레론가라는 이제 이탈리아계 네네. 뉴욕 브랑스에 사는 약간 빈민가에 사는 그런 친구인데 나이트클럽 보디가드로 일을 하다가 이제 실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카네기 홀에서 혼자 사는 이 재벌이면서 피아니스트인 돈 설리 박사라는 사람의 운전기사가 되는데 가보니까 이 돈 설리 박사가 흑인이네요. 네. 그 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백인 기사와 이제 흑인 고용주가 돼서 62년도에 네.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어딜 떠나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해서 그 무시무시한 흑백 차별법이 존재하던 네네. 남부로. 남부 지역에 피아노 콘서트 투어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버디무비, 로드무비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그린북이라는 것이 저도 요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이제 특별한 책이더라고요. 이 그린북이 이제 그 니그로 모터리스트 그린북이라고 해가지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1962년도니까 65년도까지 네네.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흑백 세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백인은 백인 식당, 흑인은 흑인 식당, 그렇죠. 백인은 백인 화장실, 흑인은 흑인 화장실. 이게 살아있던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남부 지역을 흑인이 여행을 하면 먹고 자야 되니까 흑인이 잘 수 있는 호텔, 흑인이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을 안내해 놓은 가이드북이
그린북이죠. 그렇죠. 자,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야, 비고 몰티스는 정말 제가 기억하는 제일 아르곤. 멋있는 왕자님이셨는데 그것도 보면서 제왕님 어떻게 이렇게. 아르곤이건 뭐고 간에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일부러 살을 좀 찌웠대요. 네? 일부러 좀 찌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그 이탈리안 악센트를 네. 와 진짜 많이 연습했나 보다. 그 브롱스 투이 뭐 약간 그러니까요. 그래 이거 너무 This is 놀라웠어. your chicken. 막 이거 하면서 막 이거. This is your music. 맞아. 그리고 마일랄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봤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거기서 근데 또 놀랐던 게 그때 그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불어를 하는 게 나왔었어요. 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물론 이 이제 던설리 박사가 워낙에 또 인텔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하잖아요. 러시아어도 하고 뭐 이탈리안도 하고 뭐. 그 모텐슨 같은 경우는 정말 이탈리안보다 더 이탈리안 연기를 잘한 게 뭐냐면은 네. 그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사는 이탈리안한테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그런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2번 나와요 영화에서. 바로 이제 손찌검이 올라가는데 네, 맞아요. 그리스볼이랑 맞아요. 뭐 이건 뭐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코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피아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 게으르다고 해서 이탈리안이 네네. fix it again Tony에서 피아트. 맞아요. 이것 때문에 손찌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나? 맞아요. 그 톤이에요. I'm an Italian. What am I supposed to do? 딱 그 뭐라 그러지 인토네이션 딱 하고 너무 잘해서 와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이탈리아 했어요. 사람들은 손을 잡으면은 말을 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못한다고. 그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시칠리아 그 마피아 부두목이 잡혔는데 네네. 법정 재판을 하건데 수갑이 차였었거든요. 네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 설마 진짜요? 마피아가 그 세컨 마피아가 네네. 재판장한테 이 수갑 좀 풀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말을 한다고 풀어주니까 I am innocent. 아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이제 그 당시 뭐 상황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뭐랄까요 여러 가지 뭐 시사점을 주는 건데 사실 그런 얘기는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단데 많이 나와서 저희가 뭐 굳이 뭐 그 얘기까지 더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저는 이 얘기가 되게 하고 싶어요. 치킨. 그것도 치킨을 네,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저는 이거를 극장에서도 보고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네네. 봤는데 온라인 스트리밍을 보다가 이거 치킨 먹으라고 닭다리 하나 넘기잖아요. 네. 바로 퍼즈하고 주문했죠. 치킨이랑 맥주요. 이게 많은 평론가들이 너무 큰 의미를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치킨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그 your food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흑인들 먹는. 그 흑인들의 음식이라고. 그것이 인종차별인지도 모르는 백인들. 그리고 이것이 흑인들 소울푸드인데도 자기들이 거부하는 흑인 피아니스트. 이거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무슨 뭐 공통 분모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 피터 프라일리 감독이 딱 그런 말 했어요. 그건 다 난 그런 생각한 적 없고 단지 두 사람이 너무 평행선을 그리니까 뭔가 친해질 수 있는 뭔가 그 커먼 디나미네이터 공통 분모가 필요했는데 딱 마침 켄터키를 지나고 있더라. 치킨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치킨을 넣었다고 하죠. 근데 그 얘기가 있기는 해요, 사실은. 네. 이 흑인 문화에서 이 프라이드 치킨이 있잖아요. 약간의 의미는 있기는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이게 그 양의적인 그 음식인데 아시다시피 흑인 노예 네. 플랜테이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인들은 원래 그 프라이 치킨 안 먹고 로스트 치킨을 먹죠. 그렇죠. 몸통만. 그러니까 몸통은 백인들이 먹고 남은 부산물 닭다리, 목, 날개는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이거 먹어라.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튀겨 먹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음식이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노예들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었대요. 말, 돼지, 소 뭐 이런 거는 네. 노예들이 소유할 수 없다. 근데 이 가금류가 빠진 거예요. 이런.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가지라고 빠진 게 아니라 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금류가 안 들어가니까 흑인 노예들이라고 뭐 전부 다 그냥 뭐 주는 것만 먹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가금류를 키워갖고 그래서 이제 노예들 중에서 그 셰프들 있잖아요. 있죠. 요리사들. 이 요리사들한테 자기네들끼리 이제 거래를 해서 판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돈을 얻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다가 이 프라이드 치킨이 서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프라이드 치킨은 뭐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아프리카 노예들,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먹던 음식이고 뭐 이래서 약간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는 비슷한 게 또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 그렇죠. 수박 같은 경우는 네. 그 흑인 얼굴과 수박을 동시에 그리면은 굉장히 심한 그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렇죠. 그 인종차별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린북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돈 설리 박사의 유족들이 이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60년대 그린북 그 지금 묘사가 된 그 장면들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5, 60년대에 그린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흑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할 만큼의 그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다. 네.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허름한 모텔, 정말 싸구려 식당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돈 설리 박사가 원하는 정도의 레벨의 흑인 식당과 호텔들이 다 있었다. 네네. 너무 우리 돈 설리 박사를 약간 이상하게 묘사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불쌍하게 너무. 그러니까요. 하긴 그 정도의 피아니스트인데. 혼자 이렇게 위스키 마시고. 그러니까요. 네. 모텔 막 진짜 밑에서 정말 막 그러고 있고 그런 것도 참. 근데 참 재밌게 보긴 했어요. 특히 그 장면에서 이 치킨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게 저는 그 장면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손을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손으로 포크랑 이런 거 나이프도 없냐고 포크도 없는데 막. 어떻게 먹으라고 유텐슬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도 영화 이제 많이 아시니까 그 벌스 오브 네이션이라고 옛날 영화네요. 진짜. 굉장히 옛날 네. 흑백 그 무성 영화. 영화죠. 네.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영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흑인들을 묘사를 할 때 막 갱스터 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막 후라이드 치킨 막 손으로 집어 먹고 막 지저분하고 매너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희한하게 우리 그 이제 주인공 토니는 운전하면서 손으로 막 먹고 있고 백인인데 손가락 먹으라고 빨면서? 손가락 빨면서 근데 이걸 딱 주는데 그 마침 뒤에 있던 흑인 우리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포크도 없는데 어떻게 먹어 막 깨끗하게 해서 Your hand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손으로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한 입 먹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알리가 웃기 시작을 맞아요.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영화가 시작된 이후에 첫 웃음이에요. 그 돈 설리 박사가. 그랬던 거요? 근데 너무 화사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먹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장면이랑 또 이제 그 토니 발레론가가 네. 모텔방에서 피자를 시켜놓고 하나 접어서 한 먹어. 판을 그냥 담배처럼 말아가지고 아. 완샷을 하는데 현지혁 감독인 줄 알았어요. 등시 모인분 그렇죠. 아 진짜 대단했어요. 근데 그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인종차별적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컨트로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서 이제 그 스파이클리 감독이 이 영화가 그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상업적인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냐 그런 말이 나온 이후에 그 카림 압둘 자바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정신적 지주인 흑인이죠. 네네. 농구 선수 출신. 딱 이 말했어요. 스파이클리한테. 코미디로 만든 영화를 왜 다큐로 봤냐. 끝. 이게 골든글러브에서는 이게 뮤지컬 코미디 부분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작품을 연출한 그 피터 프라일리 감독이 이제 더맨더머 시리즈에서 그 네네. 코미디 감독이다 보니까 자기도 물론 뭐 그런 인종차별 접근적인 정치적 문제를 다뤘긴 다뤘지만 근본적으로는 약간 버디 무비, 로드 무비 코미디로 만들었는데 맞아요. 웃음 포인트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진 마라. 그렇구나.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좋으셨어요? 그 토니 발레론가가 네. 그 경찰한테 풀오버 이제 그 네. 경찰당한 다음에 비가 오는데 네. 나가서 경찰이 아이디를 보자고 했더니 너 라스트 네임을 어떻게 읽냐? 토니 발레론가 어느 나라 말이냐? 나 이탈리안이다. 그랬더니 이탈리안 너희들은 half 삐 맞아요. 반은 흑인이다. 그 소리 했을 때 바로 바로 주먹이 날아가거든요. 알았죠. 네. 그 장면에서 이제 이 던설리 박사가 나는 평생을 그런 모욕을 받고도 참았는데 너는 그 한마디를 못 견디냐. 정말 내가 이 남부에 목숨 걸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페이션스다. 그 인내심. 네네. 인내심 하나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설파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그 한마디를 못 견디냐.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그 인내심으로 계속 버티고 평화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돈설리 박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생각나게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일어나서 싸워야 되고 뭐 폭력적인 부분도 감수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또 말콤 X 같은 사람의 아유, 주장이었고 그래서 그 둘이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시대가 또 시대 배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에는 이제 설리 박사도 이렇게 좀 약간 분연이 일어나는 모습이 조금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사라는 게 결국 저런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짐 프로로 같은 경우에는 법 같은 경우는 1965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번에 그 카멜라 해리스 네. 부통령 후보 이제 민주당에 지명된 그분도 그 나는 정말 버싱,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을 한꺼번에 버스에 태우는 네. 버싱 정책을 반대한 이 조 바이든 당신 같은 꼰대들 때문에 난 울었다. 버스를 못 타가지고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진행형이죠.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 담은 뭐 여러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보면은 정말 사실은 되게 참혹하거든요. 기분이 막 참혹하죠. 정말 참혹해지는 기분인데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백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참 그 말, 이 욱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하는 말이 We made you free, not equal. 이거예요. 아하. 자유롭게 만들어졌지 누가 정말? 동등하게 만들어졌냐. 아하. 아,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2, 3년 지나면은 친미주의자가 된다고 하는데 10년 넘으면 반미주의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반미입니다. 반미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베트남 식당이 생각이 나고 가시죠. 있는데 네. 아,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이런. 교수님하고는. 네. 썬킴 시네마 시간 지난주 청취자 요청에 따라서 오늘은 그린북 함께 해봤습니다. 네. 썬킴 교수님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영화 갖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지금은 재미없었다는 얘기시네요. 지금은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